자, 보세요. 드디어 마지막 코스 조선 후기 문학으로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조선 후기 문학은 사회 변화 속에서 어때요?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임진왜란이에요. 그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사회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냐고요. 그래서 사회 변화인데 대표적으로 이것도 시험에 나와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언어도 변하고요. 정서도 변하고요. 다들. 그리고 무능한 양반들로 인해서 외놈의 침입을 받았기 때문에 양반들에 대한 저항심과 반항심은 더 강해져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서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 문학은 드디어 조선 왕조가 쭉 운영되어 오면서 점차 하나 둘 그 모순성을 드러내죠. 그래서 조선 후기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난 시기입니다. 신분 질서가 흔들리고 상업이 발달하며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죠.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성리학적 질서는 더 이상 절대적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은 성리학적 질서의 붕괴 현상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해라 싫은데 이거 해라 싫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인간답게 도덕 웃기지만 니네들이 그렇게 해서 나라 다 망해버렸잖아. 이제 외놈들 막지도 못하고 선조 임금은 도망가고 뭐야 그거 지켜 뭐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더 중요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변화시키자라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사회의 모순, 양반의 위선, 신분제도 이제 못해먹겠어 라는 신분제도의 불합리성, 이런 것들이 문학의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지요. 따라서 조선 후기 문학은 질서 유지 문학에서 아이고 이거 중요하다. 조선 전기는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문학이었는데 조선 후기로 오면 현실을 비판하는 문학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온다. 왜 이렇게 됐냐고요? 사회의 모순, 양반의 위선, 신분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괜찮을까? 자, 두 번째 챕터 넘어갑니다. 두 번째 챕터. 자, 이제 한글이 조선 초기에 만들어져서 이제 거의 대부분 한글은 하층민에게까지 한글은 다 퍼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를 알게 됐다라는 것은요. 문자와 관련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중, 중인계층의 참여로 주체가 확대됩니다. 자, 조선 전기 문학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양반들, 사대부 중심이었다면 조선 후기에 이르면요. 문학의 창작 그리고 향유 주체가 점차 확대됩니다. 상업의 발달도 오죠. 상업의 발달 이거 꼭 메모했으면 좋겠는데 자본주의 이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인과 평민계층의 문화적 역할이 커지고 이들이 문학 창작과 소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이러한 변화는 문학의 내용과 형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그러니까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갖고 한번 얘기해보자. 조선 전기에는 어떤 이념이 중요했었죠? 성리학적 이념이죠. 대체 성리학적 이념이 뭔데? 추상적이죠. 추상적인 것에 넌덜머리가 난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는요. 구체적이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실학사상까지도 넘어갑니다. 이렇게 또 넘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실학이니까
현실적인 소재가 늘어나고요. 일상적 삶이 문학의 중심으로 들어오고요. 표현 방식도 보다 자유롭고 다양해집니다. 요거 밑줄 쳤니? 이러고 봐봐. 우리 시험 범위에 평시조 있죠? 평시조 있잖아요. 사설시조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표적 예가 표현 방식이 보다 자유로워졌다는 것은요. 평시조에서 평시조가 사설시조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평시조 중심에서 평시조와 사설시조가 공존하는 형태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조선 후기 문학은 특정 계층의 문학이 아니라 보다 넓은 사회를 반영하는 문학으로 더 넓어졌다. 그리고 더 깊어졌다. 그리고 더 다양해졌다. 이런 내용이죠. 챕터 3. 조선 후기 문학은 드디어 이게 나오죠. 소설의 발달. 이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 큽니다. 소설은 우리가 지금 상고시대 문학, 삼국시대 문학, 고려시대 문학, 조선 전기 문학에 이어서 마지막 조선 후기 문학까지 내려왔는데 소설은 본격적으로 그 지금 얘기했던 거 4개는 없고요. 조선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져요. 왜요? 서사 문학이 중심 갈래로 자리 잡는 이유가 뭐냐면요. 의식의 확장과 한글 사용의 보편화 때문에 이거를 문제에서는 어떻게 내는 줄 아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뭐라고도 설명하냐면 서사성이 확대됐다라고 해요. 서사란 것은 소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짧게 감정 이런 거 노래만 하다가 그냥 이야기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라고요? 조선 후기 문학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 3번. 문제 낼 테니까 한번 해봐. 본격적으로 서사 또는 소설 문학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때는 한글 창제 직후인 조선 전기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라고요. 그럴싸하지? 아니에요. 소설은 조선 후기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홍길동전 다 조선 후기야.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 다 조선 후기에 나온 것들이에요. 배경은 당나라나 옛날 얘기를 다뤄도 그것이 창작된 시기는 거의 다 대부분. 고려시대 때도 소설 거의 없어요. 조선 전기 소설 몇 개 없어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고전소설은 다 조선 후기에 지어진 거예요. 조선 후기 문학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소설의 발달이야. 이전에도 있긴 있어. 금오신화, 김시습의 금오신화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야 양도 늘어나고요. 수준도 높아져. 초기에 조선 초기나 고려 말에 소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수준이 많이 떨어져. 근데 양과 질이 크게 증가하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 문학에서 중심 갈래로 자리 잡는 거예요. 한글 소설이 등장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문학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야기의 내용도 다양해지고 풍부해지고 영웅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고 사회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고 신분제도를 다루기도 하고 욕망을 다루기도 하고 종교를 다루기도 하고 사랑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고 무슨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루기도 하고 이런 것들 못된 놈 혼내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것 다 다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는 문학이 단순히 문학이란 건 이래야 해 라는 교훈 전달의 목적적 또는 기능적 기능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의 삶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사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는 탐구의 영역을 더욱더 깊고 풍부하게 해준다라는 내용이에요. 괜찮지? 자, 4번째 챕터. 조선 후기 문학은 아이고 이거 얘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풍자와 해학.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해학 뭐 있었어? 이게 뭐야? 강아지. 내가 이 개새끼를 내가 열 몇 마리 기르는데 요 개새끼 특처럼 얄미운 게 없어.
내가 싫어하는 새끼가 오면 막 반기고, 내가 미워하는 놈이 오면, 내가 좋아하는 놈이 오면 막 쫓아내고, 내가 싫어하는 놈이 오면 막 반기고. 야, 내가 쉰밥 있어요. 내가 안, 이런 거 뭐예요? 자기가 부족해서 못 만나는 것을 걔한테 핑계대서 미루는 이런 거 해악적이잖아요. 또 뭐도 있어요. 님이 온다라고 해서 저녁밥 일찍 지어 먹고, 여기 저 건넌산 바라보니, 뭐 이렇게 중문 나와서 여기 와서 쭉 바라보니까 저기 꼬목꼬목하게 님이구나 그래서 막 천방지방 지방천방 뭐 이렇게 쭉 해서 막 허둥지둥 갔더니 오셨어요. 뭐야, 나무 껍데기잖아. 이런 거 웃기잖아요. 아이고 모처럼 밤이니까 망정이지 낮이었으면 나무로부터 비웃음 당할 뻔했구나. 해학 하하하 웃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문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풍자와 해학인데요. 직접적으로 비판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 속에서 작가들은 웃음과 아이러니를 활용해서 사회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양반의 무능함을 비판, 양반의 위선을 비판해서 희화화, 뭐 수업 시간에 할 말은 아니지만 권위가 있었던 양반들을 병신으로 만들어서 웃음을 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까르르 하면서 그냥 그 어떤 기존의 기득권들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거죠. 따라서 조선 후기 문학의 풍자와 해학은 오락적 요소를 넘어서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나. 해학은 비판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라. 이런 얘기죠. 다섯 번째, 이건 아까도 설명 잠깐 해서 괜찮아요. 실학사상을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실학자들 많죠, 그렇지? 맞죠? 자,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개인의 감정, 무슨 뭐 왕찬양 됐어. 우리가 직접 먹고 사는 문제에 문학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더라. 인간의 삶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기존에 비해서 더욱더 확대하더라. 조선 후기에는 실학사상이 등장하여 기존의 관념적, 형식적인 학문을 비판했고요. 실용적 학문을 강조합니다. 이게 당연히 문학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우리의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학사상의 영향 같은 경우는 수필이 많아요. 이건 수필이 좀 톡톡히 많이 해냈습니다. 그래서 실학사상을 드러내는 수필이 문제에 나올 수도 있다. 여섯 번째 챕터로 넘어가죠. 조선 후기 문학은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글 소설 얘기했었죠. 내용이 조금씩 겹치긴 합니다. 그래서 한글 소설의 발달은요. 문학의 대중화입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어요. 조선 전기에는 한글이 보급되긴 했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잘 안 됐겠죠. 근데 조선 후기로 오면서 한글은 퍼져요. 그러므로 한글로 쓰인 소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글자를 아니까 몰래 읽든 대놓고 읽든 간에 특정 계층에 제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죠. 더더군다나 여자가 글을 배워 뭐해? 했던 그 여성들, 양반만 공부할 수 있었던 그 한문으로부터 벗어나서 여성과 평민들도 독자로 등장하죠. 문학의 내용과 형식도 역시 그들의 삶을 반영하죠.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 가정,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 민중들 구석구석까지 노비들까지도 한글을 알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이런 한글 소설로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일곱 번째, 자, 이것도 아까 내용이랑 살짝 겹칩니다. 그래, 조선 창제했어. 고려시대 문제 많아. 사회적 모순이 좀 있었어. 그래서 조선 왕조를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조선 왕조 떠받들고 성리학적 이념으로 지켰어. 근데 지금에 와서 이게 뭐야? 신분제도 양반이 해준 게 뭐 있어? 왕족이 한 게 뭐 있어? 우린 다 굶어 죽고 전염병에 죽고 전쟁 나서 죽고 하는데 먹을 건 없고 흉년이 들었는데도 뭐 하나 해준 것도 제대로 없고 뭐야?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반항심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질서하면 무슨 학적 이념? 성리학적 이념의 질서를 해체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실학사상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 단락만 읽어볼게요. 조선 후기 문학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문학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체제를 재검토해서 좋은 거는 남기지만 부정적인 거, 쓸데없는 거, 오히려 해악이 되는 것들은 더 나은 방향으로 교체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시기가 바로 조선 후기다라는 거예요.
자, 8번째 단락. 조선 후기 문학은요, 현대 문학으로 이어지는 전환 단계이다. 이거는 계속이죠. 상고시대에서는 어디로 넘어갔어? 삼국시대로. 삼국시대 문학이 고려로 이어졌죠. 고려는요, 조선 전기로 이어졌죠. 조선 전기는 조선 후기로 이어졌죠. 조선 후기 문학은 이게 결국 현대 문학으로 이어지는 전환 단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문학은 현실 인식과 개인의 서사 확대를 통해서 현대 문학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형성합니다. 자, 이거는 마지막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 후기 문학은 단순히 조선시대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이후 근대 문학, 그리고 더 나아가 현대 문학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아까도 거듭 얘기하지만 노래, 시가 이런 것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 조선 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등장해? 소설이 등장하면서 현대 문학의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죠. 따라서 조선 후기 문학은 전통 문학의 마지막 단계인과 동시에 새로운 현대 문학으로 넘어가기 전에 있던 근대 문학으로 넘어오는 그 중간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마지막 정리. 자, 고생들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산유화를 할 거예요. 알겠지? 자, 정리 한번 언더라인 해보죠. 자, 사회 변화 속에서 현실 인식이 강화된다. 그리고 양반 위주의 문학이었던 게 민중과 중계층의 참여로 문학의 주체가 확대되기도 한다. 또 뭐예요? 소설이 발달했다. 그래서 서사문학이 중심관리를 자리 잡는다. 그 다음에 기존의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뭐 하냐면 풍자와 해악을 통해 사회 모순과 지배층의 위선을 비판한다. 동시에 뭐가 또 등장합니까? 실학사상이 등장해서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다. 한글 소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자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도 문학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신분 질서를 비판했죠. 그 대표적인 게 홍길동전이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않아? 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중에 얘는요, 이후에 근대 문학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형성했다. 이런 겁니다. 어때? 한국 문학의 흐름과 그 특징 잘 봤죠? 이거 선생님이 직접 손으로 쓴 거야. 그래서 민정이처럼 버리거나 그러지 말고. 그러면 집에 갖고 가면 2개 있겠네? 그럼 2번 읽겠네, 민정이? 대답을 안 해. 맞지? 얘들아, 꼭 복습해.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문제도 선생님이 준비할 테니까 딱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알겠죠?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산유화하고 모의고사 문제 풀어봅시다. 알겠지? 고생하셨어요.